다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공작단. 다양한 역사적 시선으로부터 오늘도 또 다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인만색 역사공작단 시즌 4 사회를 맡은 새벽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따뜻한 월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수식어를 좀 만들어 봤는데 맞는데. 전 시공간을 지배하는 어머, 오, 조선시대 공부하는 나리입니다. 와. 시공간을 지배하는 어떤 네. 맥락에서 나왔나요? 제가 아무래도 공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장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 공부에서는. 네. 근데 그 장소는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쵸. 기존의 역사들이 이제 시간만 다뤘다면 좀 공간과 사람과 모든 것들을 다 다루겠다. 그래서 전 시공간을 지배하는 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다. 시공간도 지배하고 저희 팀도 지배하거든요. 아, 멋지네요. 네. 우리 게스트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커피를 좋아하는 스누피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게스트이면서 약간 패널의 역할을 겸하시는 이제 그런 위치로 바뀌셨습니다. 그러면은 자, 주제가 바뀌었다는 뜻이죠. 우리 네. 게스트 선생님 소개까지 마쳤는데 새로 오신 게스트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고 있고, 그다음 1950년대 시대사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조르디입니다. 조르디. 왜 와. 조르디인가요? 이거는 공식 질문. 왜 조르디인가요? 제가 조르디를 좋아하거든요. 그 초록색 음. 공룡인데 카카오? 예, 아. 생긴 것도 귀엽고. 아, 자기 스스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나 아유, 귀엽다. 그럴 거 나 생긴 것도 귀엽고 조르디랑 비슷하고. 제가 귀엽지 않기 때문에 귀여운 걸 좋아하는 거죠. 약간 공룡상이신 것 같아요. 또 얘기 듣고 보니까. 스누피 선생님은 약간 강아지상, 조르디 선생님은 공룡상 이렇게 한번 끼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만인만색 역사공작단. 즐겁네요. 네, 즐겁습니다. 이제 조금 입이 풀리신 것 같아요. 입들도 다들 풀리셨고, 네. 그래서 이번 방송 조리디 선생님이 이끌어주실 방송 진행하기 전에 광고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저희 역사공작단의 모든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팟빵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계좌번호는 하나은행 102-979-609-77537 오경석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리디 선생님 앞전에 자기소개해 주실 때부터 1950년대 관심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주제는 제가 논문을 쓴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승만 정부의 공보실이라는 조직이 운영한 양상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는 1950년대 언론과 서울신문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실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래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게 또 근현대사 전공자와 전통시대 전공자의 언어의 차이. 네. 제가 이게 뭐예요? 음. 저게 뭐예요? 이러면서 물음표 살인마였죠, 거의. 이번엔 제 차례예요. 제가 일반인이에요 지금. 저희가 공보실. 자, 이승만 정부의 공보실 운영, 그리고 1950년대 언론과 서울신문이라는 주제에 들고 와주셨어요. 공보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자, 공보실 뭐 하는 곳이었나요? 예, 이게 현재로 좀 대입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문화체육관광부, 줄여서 문체부라는 조직이 있죠. 그래서 그 1950년대 공보실이 지금의 이제 문체부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문체부가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뭐 문화예술, 영상, 광고, 뭐 출판, 간행물, 기타 국정에 대한 홍보 이제 주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승만 정부 당시 공보실도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를 더해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공보실이라고 하는 게 언제 설치됐는지 이런 것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공보실이 정식으로 이제 발족이 된 건 1956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그 왜 56년이냐면은 54년에 4.4.5 개헌을 했거든요, 한국이. 그래서 그 결과로 정부 조직법을 개정을 하는데 그 결과 생긴 조직이 공보실입니다. 그 전에도 무슨 비슷한 부처가 있었나요? 예, 그 전에 있던 조직은 공보처라는 조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조직은 사실 공보실과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공보처는 소속이 다릅니다. 어. 네,
이게 왜냐하면은 공보처 시기에는 그 위에 이 공보처를 담당하는 주체가 국무총리였어요. 아, 국무총리 직속에 공보처가 있었는데 예, 공보실로 바뀌면서는 이게 또 소속이 한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인데 공보실의 직속 주체는 대통령입니다. 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급이 한 급 올라간 거네요. 예. 그래서 이게 공보부로 바뀌고 문화공보부로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체부가 됐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예. 공보실 개략적으로 설명은 해주셨지만 정확히 뭘 하는 데인지는 네. 아직도 궁금해요.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공보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대강 어떤 조직이 있었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의 담당 업무는 뭐 언론 및 신문, 그다음 잡지, 기타 정기관 뇌물 및 인쇄에 관한 업무를 맡았는데 이건 공보국 산하 조직 중에 공보국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공보국이 그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정당 단체 등록과 정치 집회, 선전 영화 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선전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방송에 관한 계획, 지도와 보급, 그리고 방송 시설 등을 유지하는 방송관리국 이렇게 세 개의 국이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공보실 산하에 공보국, 선전국, 방송관리국 이렇게 세 개의 국이 있었다. 근데 정당 단체 등록과 정치 집회를 관리를 하는 선전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무시무시하네요. 무섭네요. 되게 성격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식으로는 참 이질적이죠. 네. 왜냐하면은 제가 홈페이지 찾아봤는데 궁금해서 당연히 이 전당 단체 등록은 선관위에서 합니다. 그쵸? 예, 그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이 신문 같은 경우도 이때는 공보실이 다 했는데 지금은 이 등록 신분을 예를 들어 우리가 등록을 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도지사한테 이거를 권한을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도지사가 승인을 하고 네. 그 기타 절차가 진행이 돼야 그 신문이 등록이 되는 건데 이때는 공보실이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이 공보실이라는 조직이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내가 이 기관을 직접 통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반대가 많았어요. 그 이유가 어쨌든 이런 권한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공보실이라는 조직 자체가 이 대통령이 예를 들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게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거죠. 그렇죠. 선전도 해야 하고 방송도 관리까지 하고 정당 등록까지 다 해버리면 그죠. 우리 대통령만 만세 이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는 그랬습니다. 이승만 아하. 얘기해서 예, 그래서 이러한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 우려는 현실이 됩니다. 뒤에 많이 나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대표적인 예시가 그 1958년에 아마 조봉암 관련해서 그쵸, 그쵸, 아실 그쵸. 텐데 네. 네. 그 진보당이라는 정당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 게 공보실입니다. 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향신문이라는 이 야당지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정부 비판적인 신문이 있었는데 네. 이게 폐간이 되거든요. 근데 이 폐간 조치를 했던 것도 공보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에 대입한다면은 좀 극단적이긴 한데 이 문체부가 갑자기 어느 날 조국혁신당이랑 정의당을 등록을 취소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한겨레 신문을 어떻게 폐간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무시무시하네요. 조리지 선생님의 견해와 저희의 공식적인 견해는 다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점을 늘 이해하기 쉽게 바꿔준다. 뭐 예. 예를 들어서 그 승과라고 하면은 공무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네.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런 야당들을 해산시키고 네. 그런 어떤 비판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는 신문들도 폐간시키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을 이 당시에 그 공보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조리디 선생님이랑 친해가지고 이거 장난을 쳐서 지금 너무 진지해서 이렇게 좀 장난을 치려고 좀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의 사태를 지금과 대입해서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해명 안 네. 하셔도 돼요. 맞아요. 괜찮습니다. 네. 자, 입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어라쌤이 노력하는 방송 만인만색 역사공작단입니다. 자, 그래서 공보실이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러면은 그 전에 공보처가 있었고 공보실로 바뀌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연역들이 있는데 이 공보실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4.4.5입 개헌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자, 같아요. 4.4.5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단어네요. 예, 그래서 이게 4.4.5입이 그 반올림할 때 이 4 이상은 죽이고 5 이상은 살린다. 그 이제 그건데
이게 왜 사사오입 개헌이냐면은 자유당이 이 개헌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부결이 됐단 말이죠. 그냥 음. 그때 국회에 필요한 정족수가 아. 136이었을 거예요 아마. 오.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근데 투표를 했는데 135가 나온 거예요. 와. 네. 한 명이 딱 모자르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136도 135.3333이어서 136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35.3334 이상이어야만 정족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 135명만 앉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0.1명은 나눌 수 없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부결이 됐는데 그 다음 날 갑자기 자유당에서 어떤 수학 교수를 데려오더니 사실 이거는 가결이다. 왜냐하면은 135.333에서 0.3은 잘라야 되기 때문에 아, 절사. 135명만 돼도 이건 통과다라고 주장을 와. 하면서 이 개헌안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이야, 445입. 와. 그래서 445입니다 이게. 엄청난 논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 수학 교수를 데려온 사람은 나중에 그 경기도지사가 되나 오, 그 누구지? 공을 인정받아서 이익흥인가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 예,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개헌안을 통과를 시켰죠. 똑같네. 어허. 주어를 얘기하지 이렇게 않았어요. 치고 들어오는 게 인상적이네요. 아 이제 긴장이 진짜 다 풀리셨네요. 사실 근데 저희 그런 사실 제가 아까 막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 사실 저희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아니 뭐 할 수 있지. 정안 되면 자르면 되는 거라서. 네. 아 사람을 아, 와 잘라볼까요? 팀장님 무서운. 야,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나도 한번 사서입을 넘어가시죠. 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예, 근데 이 사사오입 개헌의 의도에는 보통 교과서에도 나오고 많이 알려진 건 이승만이 종신 집권을 하려고 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가 많죠. 실제로도 이 개헌안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재선을 한 번 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승만이 이미 이때 48년 대통령이 됐었죠. 네. 예, 그리고 52년에 정치 파동을 일으켜서 한 번 대통령 했어요. 음. 그래서 이미 두 번을 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못 합니다. 네. 근데 여기다 갑자기 부칙을 달아서 음. 이 헌법을 공포한 당시 대통령은 제외한다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 이승만은 제외하는 겁니다. 나 빼고. 아하. 나 예. 빼고 적용. 그러니까 이제 내 뒤부터는 적용인데 난 아니야 이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눈 가리고 앙황한 식이죠. 음. 예, 그래서 어쨌든 이승만은 이 헌법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을 더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사오입에서 가장 잘 알려진 조항인데 네. 이제 이 외에도 사사오입 개헌에는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거리 이거는 갑작스럽게 죽는다는 말을 좀 이제 높게 표현한 말인데 네. 죽으면은 부통령이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끼워 넣어요. 나이가 많았죠 이승만이. 그렇죠. 이승만이 생각보다 정말 오래된 사람이에요. 1875년생인데 이때면은 오, 그러면 조선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제국도 아니고 조선시대 어머.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 심지어 1875 년? 예, 그렇죠. 아마 이 독립협회 때도 이 사람은 활동했던 사람이어서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데 그럼 나이를 계산해 보시면 대강 이때가 몇 살인지 나오죠. 탈순 정도? 그렇죠. 80대? 우와. 네.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진짜. 이 나이 많은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 그리고 이 당시에 기대 수명은 지금보다 짧았겠죠. 그러면은 이승만이 장기 집권을 꾀하고 있었던 것도 맞지만 나의 후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승만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승만 입장에서 자기 후임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승만은 자기 권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국부로 나라의 아버지로 존재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오래 통치하는 게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누구든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유당의 입장에서는 다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자유당은 이승만 죽으면은 자기들도 그 이후에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당시 자유당에서 내세웠던 이 후임자가 이기붕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유당 입장에서는 이승만이 갑자기 죽으면은 권력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 지금 나이로 지금 시대에도 8순이면 적지 않은 나이인데 네. 이때는 8순이면 정말 나이가 많은 거거든요. 네.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예요.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고 만약에 이승만이 죽으면은 이기붕을 통해서 이 권력을 승계를 하자.
네, 그런 뭔가 어떻게 보면 빌드업을 만든 거죠. 하긴 이승만 이꼴 자유당이 아니니까 이승만의 구상과 자유당의 구상이 조금 달랐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이기붕이라고 하는 그 백업을 일단 세워놓는 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만들어놨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딱 그 정도를 이해하시면 정말 이제 다 이해하신 겁니다. 예.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나름 근현대사 전공자입니다. 예, 정말 이해를 잘 빠르게 하셨네요. 새벽송 칭찬 방송. 정리해줘 쏙쏙쏙쏙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꼼수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유고를 대비해서 이기붕을 통해서 권력을 접수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항들에도 저희가 사서호입을 얘기할 때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제 폐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국무총리제가 폐지된다는 것은 정부 조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게다가 아까 잠깐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 국무총리가 이 공보실의 전신이 공보처를 이제 담당하는 주체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무총리가 폐지되면은 정부 조직의 변화가 불가피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공보실이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게 54년 말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11월에 사서입이 통과가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막 제출을 해요. 공보실이라는 조직이 이제 우리가 이걸 만들 건데 어떻게 보면 계층에 가깝죠. 왜냐하면 공보처라는 조직을 바꾸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오는데 국무총리 소속이었던 공보처를 공보실로 바꾸고 이거를 대통령 직속화에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뭐 아까 방송관리국, 공보국, 선정국을 두고 이제 이런 일을 시키겠다라고 어떻게 하면은 법을 만든 거죠. 조항을 만든 거죠. 네. 근데 이 의도에는 사실 굉장히 이 이승만의 권력 강화 기도가 굉장히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이 있기 전에 국무총리 직속의 공보처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지금 설명 계속 해주고 계시는 공보실이랑 비슷한 역할 마찬가지로 하고 있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이게 공보처라는 조직이 사실 이것도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미군정 때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보처가 어떤 조직이냐면 미군 정기에도 공보처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름은 다른데 미군정 공보부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 미군정이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이 권한이 그대로 공보처에 갑니다. 네, 근데 이게 미군 정기가 여러모로 이제 해방 직후기도 했고 분단도 있었고 해서 혼란스러웠어요. 뭐 정치 단체도 많이 난립을 했고 뭐 언론들도 막 상호 비방하고 뭐 사회가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이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 이 공보부가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군정 법령 같은 걸 통해서 약간 미군정 입장에서 불온한 언론들은 정관시키기도 하고. 근데 이런 일들 다 미군정 공보부가 한 거죠. 근데 이 권한이 그대로 대한민국 정부의 공보처로 이양이 되는 겁니다. 공보부의 영문명이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정보라는 의미에서 공보인 것 같은데 예,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식민지 때도 총독부 정보위원회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정보위원회 산하에서도 활동사진반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영화도 만들고 검열도 하고 이런 제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정보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퍼블릭 인포메이션, 정보를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약간 이런 것들이 20세기 전반에 있어서 정보라고 하면은 곧 약간 출판물, 인쇄, 도서, 아니면은 신문, 영화 이런 것들을 좀 통틀어서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군정 말고도 미국 본토에서도 이런 거를 담당하는 퍼블릭 인포메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처가 있었겠죠? 예, 있었죠. 그래서 미국 본토에도 그런 조직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 미군정은 뭐 USIS라고 그 뭐 전 세계에다가 이런 비슷한 공보 조직 같은 걸 만들어서 이 각 국가의 미국의 그런 가치나 이념 같은 거를 퍼뜨리고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 주한미 공보원이라는 조직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이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뭐 SNS나 아니면은 여러 다양한 매체가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잡지 많이 보고 신문 많이 보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력한 통제였어요. 네. 그래서 미군정 공보부도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고 이제 이 권한이 그대로 대한민국 공보처로 넘어가는 거죠. 대중에 대한 정보
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거를 수행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공보처였던 시절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물론 이 사건 하나만으로 이 공보처가 공보처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런 사건 외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이 국무총리가 공보처를 통제하던 시기죠. 네. 52년 5월입니다. 네. 근데 이게 언제냐면은 이 부산 정치 파동이 52년에 있었어요. 한국 전쟁 중이던 부산. 그때 수도는 부산이었거든요. 네. 근데 부산 정치 파동을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그 시기가 딱 이승만이 대통령 4년 한 뒤에요. 근데 그때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간선제입니다. 국회에서 뽑아요. 네네. 예. 근데 그 당시 국회 다수파는 이승만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머리를 굴려보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간선제라는 자리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때가 마침 전쟁 중이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부산에. 계엄령. 예, 또 제가 해서 안 될 만한 건가요? 계엄령? 아니요. 예, 이거는 예, 사실이니까. 네. 예. 그래서 갑자기 부산 주변에 무장공비가 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버스를 군인들이 연행을 해가요. 그리고 이 자유당만 들어가서 이승만이 이제 따르는 어쨌든 이승만의 좀 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예, 이승만 어쨌든 이제 따르는 사람이 들어갔겠죠. 가서 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예. 국회에서 어쨌든 그 비판적인 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헌법을 고쳐서 이승만이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사건을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직전에 여러 가지 뭐 조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승만이 또 이런 걸 좋아하는 게 관제 데모 같은 걸 좋아해요. 네, 관제 데모라고. 얼마씩 받았을까요? 그 관제 데모 나가시는 분들은. 그러게요. 이게 참 그 얘기하기가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실제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당연히. 네, 근데 그렇죠. 관제 데모라는 이 단어가 가진 특성상 분명히 좀 동원된 느낌도 있었을 거고. 네. 그래서 이승만이 그런 걸 많이 해요. 뭐 대통령 자기는 출마 안 하겠다고 갑자기 하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막 지방에서 속 끌고 오고 사람들이 대통령 출마하셔야 된다. 소를 끌. 그럼 이승만이 또 좋아하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민의. 민의. 네. 와. 민의가 이렇다면 내가 출마하겠다.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대통령 출마하고.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 국민들이 불러서 나왔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때도 이 국회의원들이 문제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말 안 듣는 놈들이 이렇게 판을 쫙 진을 치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또 이승만이 그 좀 거슬렸던 게 기자들이요. 기자들도 정부 비판적인 기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당시 공보처가 어떤 걸 하냐면은 막 공인 기자 제도 이런 거를 하려고 해요. 공인 기자 제도요. 그래서 이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정부 입장에서 이 좀 괜찮은 기자들한테만 약간 출입 권한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괜찮은 기자들. 뭐 정부 비판적인 기자한테는 이런 걸 잘 안 준다는 거겠죠. 인터뷰도 안 해주고. 예, 근데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비판이 많으니까 그 이 장택상이라는 사람이 그때 국무총리였는데 네. 이 공보처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왜 하냐. 자기 직속 기관인데. 예,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이승만은 공보처를 자기의 수족으로 굴리고 있어 싶었던 건데 그거에 국무총리가 좀 방해됐던 거죠. 물론 국무총리가 자기 말 잘 되는 사람이 좋지만 그게 항상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아마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공보처 이런 조직을 내 마음대로 굴리려면은 이 방해물들을 없애야겠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총리 이제 폐지되고 이 내가 공보실 직접 통치하겠다. 뭐 대통령 직속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공보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보처장이 당시에 이철원이라는 사람인데 국무총리가 이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공보처는 내 직속 기관인데 전담을 하는데 약간 일종의 월권으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비판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공인기자 관련 논란이 일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추진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공보처라는 조직을 두고 약간 주도권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네. 지금 이승만은 국무총리 직속의 공보처를 벌써부터 입안에 혀처럼 굴리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놈 자식들 언제 한번 손봐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보처가 공보실로 바뀌면서 대통령 직속 기관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럼 관장 업무 범위를 다시 설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논의가 아마 진행될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이제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보실 설립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이 많아요. 벌써부터. 이게 민주당, 그러니까 1950년대 대표적 여당이 민주당인데 네. 이 민주당 창당이 1955년 9월이에요. 그래서 음. 그 전에는 호헌동지회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결국 민주당으로 이제 변해가지고 민주당 창당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걸 지칭을 편하게 해서 일단 야당이라고 했습니다. 야당. 네. 네. 네, 그래서 야당이 이거를 굉장히 문제를 삼고 비판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공보실이라는 조직을 통제하게 되면은 어떤 사태가 다가올지를 우려를 한 거죠. 퍼블릭 인포메이션을 네. 담당하는 게 이승만 직속이 된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지. 그렇죠. 예측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비판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입니다. 소속. 왜 이거를 대통령 직속화에 두냐? 이게 제일 많이 비판이 제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비판을 하면서 주장하는 근거가 헌법상 대통령의 국무상 행위는 반드시 국무위원이 이제 관계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 권한 행사도 마찬가지로 국무위원이 보좌를 해야 되는데 이 공보실만 대통령은 직속화되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만약에 공보실 대통령 직속으로 애속이 되면은 언론, 특히 이게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정비판적인 언론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거에 대한 월권적인 탄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벌써부터 막 공인기자네 어쩌네 국무총리 소속일 때도 막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직속이 돼버린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지. 맞아요. 그렇죠. 게다가 주체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야당 의원 조병옥으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야 그러면은 이 공보실이 잘못하면 우리는 책임 소재를 대통령한테 따져야 되는 거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만약에 대통령한테 따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인데 그 네. 공보실이라는 기관을 마음대로 굴리냐라고 얘기해봤자 시정도 안 될 테고 그래서 소속 문제가 제일 많이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공보실 직제령이 공포된 게 56년 2월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오이 개헌이 54년 11월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텀이 1년이 넘어요. 근데 그 동안 공보실은 직제령 공포가 늦어져요. 계속 공보처로 있었겠네요. 계속 치고받으면서 예, 그래서 이게 웃긴 게 기사에서는 음. 55년부터 사실상 공보실이라는 기사가 나와요. 벌써. 네, 그래서 공보처 공보실이 같이 기사에 등장을 하는데 사실상 공보실이라고 기사에서 인식을 한 이유가 이승만 정부에서 계속 이 공보실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56년부터 정식적으로 공보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시기가 살짝 애매한데 사실상 55년부터 공보실이라고 보셔도 제가 보기에는 무방하지 않을까. 하지만 예. 조직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공보처였고 국무총리 산하였고 이게 개정되는 거는 56년도 조금 시기가 뒤로 밀렸다라고 예,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1년 넘는 사이에 계속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 뭐 소속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소속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왜 이렇게 애한테 많은 권한을 주냐. 그렇지. 근데 이게 또 타 기관, 타 조직과도 이게 마찰 가능성이 이게 문교부랑 자주 싸워요. 이거 갖다가. 업무가 겹치니까. 예, 문교부도 어쨌든 그런 출판물 같은 걸 관리를 하는데 네. 이 공보실 이런 걸 다 가져간 문교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야당 쪽에서는 조금이라도 이 공보실의 권한이나 업무 범위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 직속화를 막지 못하면은 네. 이거라도 해서 좀 공보실이라는 조직을 최대한 약화시켜야 자기네한테 어쨌든 나중에 그런 위험성이 좀 닥쳐올 가능성이 적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5년 1월에도 계속 이 문제 갖다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치적 책임 소재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 이건 헌법 정신 위반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야당이 이거 갖다 결과적으로 공보실을 국무부 소관으로 두자. 국무부. 예, 대통령 직속 하지 말고. 네. 근데 이거를 제출하는데 부결이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죠. 부결이 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통령 직속화를 막지를 못해요. 예. 저런. 그래서 이거는 결정이 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소속은 문제는 우리가 어쨌든 실패를 했으니까 이 관장 업무라도 우리가 좀 축소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야당이 계속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이거 갖다가 싸워가지고 다른 기관들은 다 직지령이 됐는데 공보실 때문에 이게 유보가 되는 거예요. 직지령 발표가. 권한 때문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반대가 많았는데 공보선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방송 정기간의물 사무는 공보실 담당한 방향으로 상황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 문체부래 저기 뭐야? 네, 문교부. 네. 문교부가 진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사실 문교부도 결과적으로는 행정부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래서 이승만이 사실 이걸 의지를 갖고 내가 공보실 이렇게 하겠다 밀어붙이면은 사실 문교부 입장에서도 그걸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건 다 이승만의 의지예요. 이승만은 이 와중에도 공보실 권한이 축소되는 걸 싫어했어요. 네, 이렇게 엉망진창인 와중에도 네, 내 얘기 잘 알릴. 그리고 나한테 반대하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밀어붙였다. 네. 이런 뉘앙스로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중간에 막 재가를 받으러 경무대에 갑니다. 이 자유당 쪽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좀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협의를 해서 바꾸는 거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아유, 예, 막 그렇게까지. 아니 아유, 이 권한은 왜 없애냐? 대통령님 이거 예. 반대가 너무 심한데 이런 거는 조금 없애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치로 이러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어. 이렇게 주고 받아야 되는데. 하려 그랬는데 이건 절대 안 된다. 지켜야 된다. 독불 장군이. 되게 이렇게 저기 선 넘어 북쪽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당 등록 업무 이것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아, 그죠. 예. 근데 이게 공보처 시기 때부터 문제가 되는 문제였어요. 지점이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으로 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예를 들어 이걸 불온단체로 지정을 해서 등록을 취소시켜놓으면 그건 정당이 아닌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삼아서 어쨌든 이 권한 자체는 사실 미군정기 공보부 갖고 있던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양받았는데 이거를 좀 비판적으로 본 의견이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52년 4월에 이 엄상섭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정당 등록 업무를 공보처 말고 국회 사무처가 전담하게 하자라고 법안을 한번 발의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야당 측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원하는 대로 공보실을 자기 이제 직속 기관으로 만들고 그다음 권한도 이렇게 갖추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구조가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미군 정기 때 이미 공보, 퍼블릭 인포메이션을 담당하는 부처가 있었었어요. 공보라고 하면 저는 이해를 잘 못해요. 네. 저 지금 쏙 와닿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공의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총괄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출판, 선전, 방송, 뭐 간행, 신문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미군 정기 때 그런 어떤 정당의 등록이나 해상과 관련된 문제도 공보부서에서 이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공보처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미군 정기 때 있었던 공보부서에 그것들을 다 갖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권한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고 이승만은 이거를 어떻게든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 패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결국엔 이승만이 의지대로. 원하는 대로 공보실로 개편되고 권한도 축소되지 않는 과정으로 1956년 2월에 직제령이 공포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조리디 쌤의 이 뿌듯한 표정 보셨어요? 저는 너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주셔가지고 제가요 글 쓰는 데는 재주가 없는데 정리하는 데는 재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니에요. 연구자로서의 덕목은 글을 쓰는 겁니다. 생산자가 연구자로서의 덕목이지만 저는 아주 훌륭한 소비자 역할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겸손하기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1956년 2월 한 거의 장장 햇수로만 2년 정도 이 공보처에서 공보실로 바뀌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끝내 이승만이 이겼다. 자유당도 아유 선생님 이거는 좀 양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절대 네버 노 안 돼 라고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공보실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게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이승만이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배경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공보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제령이 공포가 돼서 정식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56년 2월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56년부터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게 1960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기 사이에 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좀 일단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그 시기가 또 격동의 시기도 했고요. 네. 또 공보시 직제가 이제 공포가 되고 본격적으로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이제 운영되기 시작한 시점이 이제 50년대 중반 이후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6년에 뭐가 있냐? 정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제3대. 정부통령 네, 선거. 대통령, 부통령을 뽑는 선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이 선거가 있었는데 이 선거가 좀 여러모로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그렇지. 4차 오입 통과시키고 이승만이 다시 한번 대통령 자리를 할 수 있는 선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자유당 입장에서는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하는 선거기 때문에 중요한 선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아유 좀. 표정이 되게 그렇죠. 제가 이렇게 나이로는 한참 동생이긴 한데 되게 뿌듯한 학생을 바라보는 그런 오랜만에 저 선생님들한테 칭찬 들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런 표정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 56년 5월에 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되는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 게 이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신익희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신익희.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좀 유력한 정치인이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인망도 좋았고 그래서 당선이 여러모로 유력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네. 뚜껑을 따보면은 누가 이겼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선거가 이대로 진행이 됐으면 이승만도 위험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대전으로 선거 요새 가다가 그 열차에서 급사해요. 심장마비로. 네, 그러니까 갑자기 죽은 거예요. 선거 요새 당이다가. 그래서 갑자기 신익희가 급사를 하면서 이승만의 사실상 강력한 적이 사라진 거죠.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조봉암 대통령은 출마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당연히 당선 이승만이 됐죠. 네. 그래서 득표수가 500만 정도예요. 오. 네. 당시 지금보다 10건이 적었을 테니까. 네. 근데 이번에 조봉암이 몇 표를 얻냐? 네. 200만이 넘는 표를 획득을 합니다. 야. 오, 그 선방했는데? 신익희라는 사람보다는 좀 덜 알려져 있던 사람인 거죠. 조봉암은 그렇죠. 당시에. 네. 근데 이게 아마 그리고 이때도 분명히 선거가 다 장난질 쳤을 거란 말이죠. 아. 네. 장난질. 네, 왜냐면은 네. 나중에 나오는 58년 총선에서도 정말 상식이 넘는 부정을 많이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 학교 선배님이 쓰신 석사 논문에 나옵니다. 오. 예. 저 읽어봤어요. 피아노 권법 해가지고 투표지에다가 자기에게 뭘 묻힌 다음에 막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이건 부정투표가 되는 거예요. 부정투표지. 맞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진짜 너무 이건 지금 들은 너무 웃긴데 이걸 또 강력하게 재밌게 말씀. 가장 피아노. 유명한 거는 그 이제 그 60년에 그 딱 4.18 터지기 직전에 그 3.15 부정선거가 가장 유명하긴 한데 네. 그 전에도 이런 식으로 뭔가 따옴표 치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경황이 포착이 되긴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58년 총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야당 대표가 네. 야당 후보가 뭐 선거 등록하려고 하면은 네. 갑자기 도둑이 와서 겁 멈춰가거나 갑자기요? 그 예, 순간? 아니면은 그 선거 사무실을 찾았는데 갑자기 네. 방패라 그래요. 어? 예, 뭔가 뒤에서 누가 압력을 가한 거겠죠. 와. 네. 예, 그리고 전 제일 웃겼던 게 닭죽 사건이라고. 닭죽이요? 예, 닭죽. 이게 58년 총선 때 있었던 건데 지역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일이냐면은 야당 참관인. 그러니까 혹시 이거 갖다가 이상한 짓 안 하나 감시하려고 그렇죠. 선거 있는- 참관인들이 그렇죠. 예. 있죠. 근데
근데 있는데 갑자기 거기 공무원들이 와요. 그 사람들한테 음. 와가지고 피곤하시죠? 닭죽 하나 좀 먹고 와서 했는데 거기 수면제가 다 있어요. 의미야 그것을 먹지 마오. 네. 와. 그래서 그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부정을 저지른 게 58년 흉선이거든요. 나 알았겠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닭죽에 닭죽에. 수면제가 있는지. 그 닭죽은 소중하잖아요. 아, 그리고 죄가 없죠. 닭죽은. 독살 아닌 게 어디야 그래도. 예.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이런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일들을 하거든요. 선거 갔다가. 네. 근데 어쨌든 이 선거에서도 그런 부정이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뭐 추측이긴 그렇죠. 하지만. 네. 네. 근데도 이렇게 차이가 안 나요. 와. 그러니까 200만 원 얻었다는 건 굉장히 많은 표를 얻은 거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봉암은 이것 때문에 그 사형을 당하는 거죠. 나중에 59년에 네, 진보당 해산되고 나서 아. 네, 그래서 위협적인 존재로 각인 됩니다. 조봉암이 이 선거를 기점으로. 음. 근데 이거는 일단 넘기시죠. 어쨌든 이승만이 됐으니까. 됐으니까. 근데 이건 자유당 입장에 정말 큰일인데 이기붕이 떨어져요. 오. 네, 이기붕이 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네. 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 나왔던 장면에게 졌습니다. 아 장면. 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는 거예요. 이제 왜 꼬이냐면은 아까 사사오입 개헌 기억하시나요? 어떤 걸 넣는지? 거리시 부통령이 이어받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 빌드업을 짜놨는데 한마디로 자유당 입장에서는 죽서도 개준 거예요. 빌드가 무너진 거야. 예. 그치? 예. 가다가 절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승만이 죽으면은 그 나는 권한은 거네. 장렬한테 가는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초점이 공보시다 보니까 자세히 안 썼는데 이후에 계속 개헌을 하자고요. 자유당이. 아 갑자기 아 정말. 아, 지들이 사서오입 해놓고 이렇게 하려 그랬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또 개헌합시다, 또- 개헌합시다 또 이렇게 되는 거지. 룰을 바꾸는 거죠. 예, 개헌이 너무 속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걸 수단이. 안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막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도 있고 와. 예. 대통령을 저격. 오.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네. 예. 어쨌든 이 자유당 입장에서는 이 조항을 만들어놨는데 잘못하면 이승만 권한이 이 넘어가기 장면한테 그치. 가니까. 가니까. 언제 가실지 모르고. 그치. 예. 언제 거리가 될지 모르는데. 그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때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죠.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그 나이 많은 양반이 네. 정치하겠다고 하는 것도 대단해. 고종 때 태어난 사람이 그러니까 이승만이 죽은 게 62년인가 3년일 텐데. 고시네요. 그러니까 그 죄송해요. 네, 고시긴 합니다. 네. 예. 근데 따지고 보면은 고종도 겪고 그다음 박정희도 겪은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 오래 산 거죠. 맞네. 오래 예. 산 오래 살았어요. 그렇지. 네. 뭐 하와이에 있게야 했겠다마는 네. 고종에서 박정희까지. 야, 와. 진짜 오래 술 살았죠. 따야 되네. 네. 엄청납니다. 사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자유당의 이런 걱정은 기우였죠. 그치. 오. 네. 걱정할 만했지만 기우였다. 오래 네. 살았다. 네,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네. 그 당시 이걸 몰랐으니까. 그치.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선거를 통해서 어떤 게 드러나냐면은 지금 민심이 우리 편이 아니다. 예, 점점 미반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을 그렇죠.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장치. 음. 이승만 죽으면은 자유당으로 이기붕을 하여금 이거를 승계하려고 한 것도 완전 유연해진 거죠. 네. 그래서 한편 자유당은 이런 상황이고 민주당은 너무 신났죠. 예, 왜냐면 부통령은 또 먹었고. 이게 되게 속된 말로 하면은 죽으라고 고랑도 지냈을 것 같은 속된 말로 하면은. 네, 맞아.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후에 정치적 영향력이 더 커지죠. 그리고 이 이승만 정부가 독재도 많이 하고 어쨌든 50년대 말로 갈수록 파양을 거듭을 하는데 네. 이런 걸 비판을 하면은 여론이 막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민주당 영향은 더 커지겠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58년 총선 있죠. 네. 그래서 거기서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참패를 해요, 자유당이. 와 네. 서울에서 참패. 네. 그냥 어, 패배도 아니고 참패 참패. 수준이면은 그렇죠. 서울 다 위기감이.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서울을 다 뺏겨요, 사실상 야. 민주당한테. 그리고 의석수도 그게 차이가 안 났어요. 한 120대 80이었나? 예.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정을 저지른 것 치고는 그렇게 별로 효과가 안 좋았던 거죠. 그걸 거꾸로 말하면은 이미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이 엄청 더 많다는 거를 어. 이제 드러내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일반적인 정당, 예를 들어 좀 정상적인 정당이었으면은 다운표 치고, 이거는 예. 제가 이렇게 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선거에 졌어요. 네. 그럼 그 다음 선거에서는 우리가 좀 정강을 바꾸거나 쇄신을 예, 하거나 좀 정책을 개혁을 바꾸거나 하거나. 예, 좀 네.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좋았을 텐데 이거 자유당 내부에서도 이 당시에 막 강경파, 온건파로 싸워요. 아이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 강경파가 득세를 합니다. 그쵸. 네, 지금 계속 주호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주어 얘기하고 네. 있지 않고 근데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해요. 맞아요. 이 여기 이 둑이 무너지면 우리는 망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파가 득세를 했고 예, 근데 이제 그 이기붕이라는 사람도 완전 강경파 쪽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온건파랑 강경파 사이에서 이게 적당히 조율을 하면서 이 민주당과 좀 협치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약간 온건파의 입장인데 결국 자유당은 강경파가 득세를 하면서 더 세게 나가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을 방식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 부정 더 심하게 하고 더 강경하게 민주당 탄압하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더 사태를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50년대 후반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승만과 자유당에게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경한 수를 썼다라는 이거 것에 마치- 있는데 홍보실도 갖고 있었다. 그죠. 예.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부 방송 그 공보처 만들어지고 공보실로 바뀌고 근데 공보실로 바뀌고 나기 전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 조리지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공보실이 무슨 짓을 했냐, 무슨 일을 했냐, 다음 방송에서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인만색 역사공작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